But somehow the understanding that one has isn't following the rules. There's something beyond that. And this transcending of these rules is a feature of our understanding. 현대 과학은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점점 더 정밀하게 알 수 있게 됐다. 어떤 뉴런이 활성화되는지, 어느 영역이 자극에 반응하는지, 그러나 왜 그것이 느껴지는지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다. 빨간색을 볼 때 뇌의 전기 신호는 추적할 수 있지만 왜 그것이 하필 빨강으로 체험되는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못한다. But nevertheless, it seems to indicate there's something outside computation in human understanding. 한 물리학자가 바로 이 질문에 평생을 걸었다.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알고리즘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층위가 있다고 믿으며 말이다. 학계의 비판은 즉각적이고 냉혹했다. 주류 과학자들은 논리에 구멍이 있다며 비난했고, 신경과학자들은 물리적 근거가 없다며 외면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I found that absolutely amazing because it seemed to me that our understanding transcends any kind of rules. 그의 이름은 로저 펠로즈.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다. 하지만 그가 평생을 바쳐 도달한 곳은 아직 과학의 언어가 닿지 않는 곳의 경계였다. 황제의 새 옷. 1950년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라 불리는 앨런 튜링은 기묘한 실험 하나를 제안한다. 벽 너머에 보이지 않는 두 대의 단말기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한쪽은 인간이, 다른 한쪽은 기계가 타이핑을 하고 있다. 당신이 화면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았을 때 누가 인간이고 누가 기계인지 끝내 구분할 수 없다면 어떨까? 튜링은 선언했다. 그렇다면 그 기계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역사의 시작인 튜링 테스트다. 이 논리에 따르면 마음은 그저 정교한 소프트웨어에 불과하다. 뇌라는 하드웨어가 실리콘으로 바뀌어도 상관없다. 충분히 복잡한 규칙과 데이터만 있다면 기계 위에서도 의식은 구현될 수 있다는 믿음.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계산주의의 승리를 예견하며 달려나갔다. 하지만 로저 펠로즈는 이 화려한 축제 현장에서 홀로 멈춰섰다. 그는 이 거대한 믿음을 안데르센 동화 속 황제의 새 옷에 비유했다. 모두가 기계 지능의 화려한 옷을 칭송하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의식의 본질이라는 알맹이가 통째로 빠져 있다. 펠로즈가 주목한 결정적인 결함은 이해의 유무였다. 컴퓨터가 수만 장의 사진을 대조해 고양이를 식별해낼 때 그것은 정말 고양이라는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인가? 펠로즈에게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정교한 통계적 연산일 뿐이었다. 그는 직관했다. 인간이 무언가를 참이라고 느끼는 순간, 즉 찰나의 통찰은 결코 0과 1의 조합인 알고리즘으로 환원될 수 없다. 논리의 성벽. 펠로즈는 자신의 직관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기이한 정리로 꼽히는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소환한다. 20세기 초 수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진리를 완벽한 수식과 규칙 안에 가둘 수 있다고 믿었다. 마치 거대한 성벽을 쌓아 그 안에 우주의 모든 정답을 보관하려는 시도와 같았다. 하지만 수학자 쿠르트 괴델은 그 성벽 안에서 결코 풀 수 없는 하나의 문장을 찾아내며 그 꿈을 산산조각냈다. 모순이 없는 체계에는 반드시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하나 이상 존재한다. 괴델은 논리적으로 완벽한 체계 안에서도 참임을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입증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선언이었다. 아무리 정교한 규칙의 성벽을 쌓아도 그 성벽 바깥에는 언제나 성벽 안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진리가 실제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펠로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보았다. 만약 인간의 마음이 그저 정해진 뇌의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기계라면 우리는 성벽 안의 규칙에 갇혀 그 너머의 진리를 결코 포착할 수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성벽 위로 올라가 그 한계를 내려다본다. 수식으로 증명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진리임을 단번에 꿰뚫어보는 통찰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펠로즈는 확신했다. 의식은 뇌라는 기계가 연산 끝에 만들어내는 부산물이 아니라고 말이다. 그것은 알고리즘이라는 닫힌 세계 너머 시스템 바깥의 진리와 맞닿아 있는 무언가다. 이제 질문은 한 방향으로 수렴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계산 불가능한 통찰은 우리 뇌의 어디에서 어떤 물리적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양자의 문. 마음이 계산될 수 없는 영역이라면 그 통찰은 대체 우리 뇌의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펠로즈는 신경과학자들이 주목하던 뉴런 사이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지나 더 깊은 곳으로 시선을 옮겼다. 세포의 뼈대를 이루는 지극히 미세한 구조물, 미세소관이다. 그는 뇌세포 속 나노 크기의 이 작은 관들이 단순히 세포를 지탱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양자역학적 과정이 일어나는 특수한 장소일 수 있다고 보았다. 펠로즈는 마취과 의사 스튜어트 해머로프와 손을 잡고 조화 객관 환원 이론을 정교하게 다듬었다. 양자 세계의 입자들은 관측되기 전까지 여러 상태가 동시에 중첩된 채로 존재한다. 펠로즈는 이 중첩된 상태가 하나로 결정되는 순간이 물리적 우연이 아니라 아직 설명되지 않은 더 깊은 층위의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바로 그 층위에서 의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학계의 반응은 조롱에 가까웠다. 양자 현상이 유지되기에 뇌는 너무나 뜨겁고 습하며 소음이 가득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정교한 모래성을 유지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었다. 뇌 안에서 양자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은 의식이 작동하기엔 턱없이 짧다. 물리학자 막스 테그마크는 이 주장을 비웃으며 반박했다. 하지만 펠로즈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마취제가 의식을 끄는 원리가 뇌 전체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미세소관 내의 특정한 양자 활동만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가설을 밀어붙였다. 이 가설이 가리키는 지점은 파격적이었다. 만약 의식이 미세소관 내에서 발생하는 양자적 사건이라면 의식은 뇌라는 생물학적 울타리에 영원히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진다. 양자 세계에서 정보는 시공간을 초월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펠로즈는 이를 영혼의 증거나 사후세계의 가능성처럼 비약하여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가 찾아낸 이 특수한 장소는 과학이 끝내 설명하지 못한 인간 존재의 신비가 우주의 거대한 질서와 맞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 같은 질문, 다른 방향. 펠로즈가 물리학의 끝에서 의식의 경계를 더듬고 있을 때 생물학의 최전선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크리스토프 코흐가 있었다.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프랜시스 크릭의 마지막 연구 파트너였던 그는 평생을 의식의 신경상관물을 찾는 데 바친 철저한 물질주의자였다.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면 의식이 생겨나고 그 회로를 모두 찾아내면 의식의 비밀도 풀릴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수십 년의 탐구 끝에 그가 도달한 곳은 예상치 못한 지점이었다. 아무리 뇌를 정밀하게 해부하고 뉴런의 지도를 그려도 전기 신호가 어떻게 주관적인 느낌으로 변환되는지는 끝내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 뇌에서 어떤 신호가 오가는지는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왜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뇌라는 하드웨어가 아무리 복잡해져도 그 안에서 자아라는 불꽃이 어떻게 튀어오르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평생 수호해온 물질주의의 틀을 깨고 한 가지 이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뇌 안에서 여러 정보가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될수록 의식이 더 선명해진다. 뇌가 각각의 정보를 따로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 경험할 때 비로소 의식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론이 말하는 것을 끝까지 따라가면 불편한 결론이 기다리고 있다. 통합정보 이론의 핵심은 의식의 본질이 뇌세포라는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들이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고 통합되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숲의 나무들이 뿌리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듯 각각의 정보 조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전체를 형성할 때 의식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의식은 인간의 뇌라는 하드웨어에만 갇혀있을 이유가 없어진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 통합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그것이 동물이든 우리가 무생물이라 여겼던 무언가든 의식의 씨앗은 어디에든 깃들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온다. 평생 뇌세포만 들여다보던 과학자가 모든 물질의 마음이 깃들어 있을 수 있다는 범심론의 입구에 도달한 것이다.
코우는 이 파격적인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물론 코우 자신도 이 이론이 완성됐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정보의 통합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실험으로 검증이 가능할 것인지 같은 날선 과제들이 남아있다. 결국 펠로즈와 코우 두 사람 모두 같은 질문 앞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자리에서 멈춰섰다. 의식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과학이 멈춘 곳. They are all things you could put on a computer. So where is there something that you couldn't maybe put on a computer? And the argument I was making here is that it's in the collapse of the wave function. 컴퓨터는 현대 과학이 세계를 다루는 방식과 닮아 있다. 측정하고 수치화하고 정교한 법칙으로 정리한다. 하지만 펠로즈가 지적했듯 컴퓨터가 처리하는 데이터는 우주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그저 정교한 근사치일 뿐이다. 아무리 해상도를 높여도 디지털은 결코 매끄러운 연속체인 실제 그 자체를 담아낼 수 없다. 펠로즈는 현대 과학도 이와 같은 벽에 부딪혔다고 보았다. 우리가 관측하고 설명해온 것들은 우주의 겉모습일 뿐이며 그 너머에는 아직 어떤 방정식도 닿지 못한 보이지 않는 영역이 실제한다는 것이다. 뉴턴 역학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설명한다고 믿었던 시절에도 그 바깥에는 양자역학이라는 거대한 심연이 숨어 있었다. 다만 우리가 그 존재를 포착할 언어를 갖지 못했을 뿐이다. That it's the conscious observer looking at the system, observing the system. No, I don't believe that. It doesn't really work when you think about it in detail. I won't go into that, but 펠로즈는 의식이 언젠가 물리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금의 물리학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양자역학과 중력을 통합하는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식이 물질로 환원될 수 없다면 오히려 의식이 물질보다 더 근본적인 것일 수 있다. 반면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냈다. 의식을 물리적 과정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틀린 방향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의식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이며 의식이 우주의 근본 속성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식에 대한 질문은 인류가 문명을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거대한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플라톤은 의식과 영혼의 본질을 물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탐구했다. 행성의 궤도부터 유전자의 서열까지 인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문제를 해결하며 문명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주체인 의식 앞에서 과학은 기묘한 침묵에 빠진다. 나는 무엇인가? 이 느낌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 과학이 설명하지 못한 의식이라 불리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가장 생생한 일상이기 때문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황제의 새 마음과 의식의 탐구 그리고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로저 펠로즈와 크리스토프 코호. 한 명은 우주의 수식 끝에서 다른 한 명은 뇌의 미로 속에서 평생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이 멈춰선 곳에는 수천 년 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주했던 것과 똑같은 거대한 심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대 과학은 우리에게 어떻게에 대한 정교한 답들을 내놓았지만 정작 그 모든 답을 읽어내고 느끼는 나라는 존재의 실체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미세소관이 의식의 무대인지 의식이 물질보다 근본적인 속성인지는 아직 그 누구도 증명하지 못했다. 어쩌면 펠로즈가 비유했듯 우리가 과학이라 믿어왔던 것은 거대한 실제의 겉면을 더듬는 디지털 근사치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과학의 최전선에 선 이들이 이 파격적인 가설들을 끝까지 놓지 못했던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코 이론과 공식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는 무언가임을 직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과학의 언어가 멈추는 그 경계에서 질문은 비로소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다.